네, 안녕하십니까. 14주차 상담 심리학개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이번 주가 마지막 우리 온라인 수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5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15주차까지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도 온라인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16주차에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주차 영상을 원래는 이제 실존주의 치료하고 다중양식 치료는 심리학 이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다행히 2주차가 더 남아 있어서 실존주의 치료하고 다중양식 치료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실존주의 치료와 다중양식 치료까지를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되면 15주차에 우리가 남아있는 상담 기법하고 상담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담 과정은 앞에서도 대부분 다 했는 거고요. 그리고 상담의 주요 기법 또한 앞서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주차에 실존주의 치료와 다중양식 치료를 다 많이 좀 못하게 되면 15주차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좀 추운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가 또 지금 뭐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도 그렇고 또 그 나머지 지역에도 지금 많이 번지는 양상을 보여서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13장의 실존주의 치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338페이지에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실존주의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상담에서 보다는 아마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실존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실존주의 치료는 실존 철학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어떤 실존주의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상담들보다 철학적인 면이 더 많이 강조됩니다. 여러분들 뭐 계속 이제 우리가 개론 시간에 배울 때마다 각 이론에 인간관들을 조금씩 다 했잖아요. 뭐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 이론이 추구하는 인간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계속 했었는데, 그 인간관이 바로 뭐냐면은 그 상담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나 아니면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실존주의 치료는 바로 그 실존주의의 철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존주의적인 어떤 철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어떤 고민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바로 철학인데, 실존주의 이 심리 학은 바로 이제 실존주의적인 어떤 치료, 실존주의적인 철학,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인간 존재의 가장 확실하고 어떤 궁극적인 속성을 실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을 탐구하는 거, 그게 바로 실존주의고, 그래서 실존주의는 모든 실존의 궁극적 요소를 바로 죽음 내지는 자유, 고독, 무의미함, 인간의 어떤 내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죽음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냐라든가, 아니면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실존주의 철학에서 바로 실존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동시에 어떤 삶의 여정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또 무의미함들을 좀 극복하면서 의미를 추구해내고,
그리고 진실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우리가 늘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독,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여러분들 아시죠? 니체, 하이데거라든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는 분이 샤르트르가 이제 실존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학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야스퍼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니체는 아시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철학이냐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신이 가르쳐 종교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신이 가르쳐 준 대로 살면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 필요 없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신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한데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신은 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계속 우리 지금까지 아주 이제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물음에 답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은 다 다른데 종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신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종교도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그 답을 주는 게 또 하나의 종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실존주의 이 상담 심리는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개념과 인간관 이런 걸 쭉 할 텐데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실존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펜을 하나 할게요. 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실존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실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실존이라는 것은 EX 시스테르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EX 이거는 이제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웃은 밖이라는 뜻이고 의미이고 시스테르는 스탠드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익스텐스라는 도드라지다. 뭐 그래서 스탠드 아웃 뭔가 이렇게 나타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실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나타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여기에 현 존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그러면은 본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본질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본질을 가지고 있죠. 인간과 인간이게 하는 것, 특성,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면 인간이게 하는 것,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과 아니면 뭐 식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실체가 다른 어떤 것과 구분되게 하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믿으시나요? 있죠. 인간은 본질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보고 어떤 실체를 이름을 붙이고 또 개념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게 하는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체와 다른 것으로 구별되게 만드는 보편적이면서도 불변적인 어떤 속성, 이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본질을 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뭐 어떤 사람은 인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은 다른 것과 분리되는 이렇게 구분되는 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 상담 심리학에서도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 요즘 이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완견 같은 경우는 반려견, 뭐 애완견 말고 요즘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반려견은 우리 인생에서 함께하는 어떤 그 존재로서의 반려견이잖아요. 근데 걔가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렇다면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뭡니까? 그 각자의 인간의 본질도 있을 것이고, 나라는 존재의 본질도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어떤 내 존재만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본질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려견을 사람들이 다 사랑해요. 저도 이제 반려견을 잠깐 키워보다가 도저히 그게 맞춰주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반려견을 저는 이렇게 제가 반려견을 키울 만큼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가족들 중에서 되게 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키워봤는데,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른 집으로 이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내가 이 반려견을 사랑하면은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뭔가? 본질적인 속성, 본성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밖에 나가는 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걔의 본질, 그게 속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무시하고 그냥 집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는 집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보냈거든요. 아니면 열심히 산책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이 생각이 나네요. 본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본질은 결국에는 그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성이에요. 그리고 불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고, 이거는 본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질인데, 실존은 그럼 뭐냐? 바로 이 본질, 그냥 그 속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으로서 그 실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독특한 방식이 바로 실존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내 속성이 있죠. 내 본질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인간의 본질이 있을 것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한 어때요? 내 그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는 거예요.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하고, 이 우주와 어떻게 내가 관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이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들을 다 갖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본질이 아니라 바로 실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여기에 현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관계 맺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치료자들은요, 개인을 어떻게 범주화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 유형별로 구분하거나 구성 요소로 분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란 본질이 있고, 이 사람이 관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상담 심리 속에서도 내담자들이 오잖아요.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이론에 맞춰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적인 상담에 우리가 챕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통합적 어떤 그 이론 하나를 가지고, 정신분석 이론, 인지치료, 뭐 이런 거, 행동주의 치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어떤 이론 하나로 한 사람의 내담자를 상담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 그런 이론은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라는 거죠. 대신에 뭡니까? 그 이론들을 우리는 인용하기도 하고 또 그 이론을 가지고 응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이 치료자들은요, 개인을 범주화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유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 간의 가장 중요한 갈등은 실존적인 조건, 개인 간의 갈등, 그러니까 실존적인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의 어떤 불안함, 그 실존적인 불안함은 바로 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죽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사는 게 뭐 이런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실존적 어떤 조건의 불가피성 이런 것들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인 불안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달라지고 또 그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오히려 더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고 멋들어지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들을 불쾌한 것으로 생각해서 회피하지 말고 진실된 삶과 어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그래서 실존적 조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 자유와 책임, 소외, 그리고 무의미 이 네 가지가 실존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실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은 내가 지금은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미래에는 내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여기는 게 바로 우리 이 실존주의 그 상담 심리의 기본 개념에서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됐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누구든지 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죽는 그 순간을 아시죠? 그림도 있잖아요. 그림도 유명한 화가가 그림도 그렸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죽는 장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독배를 마시거든요. 철학자인 거죠. 그죠? 철학자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죠.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그때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문을 다 열어놨어요. 예. 감옥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가도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공포, 굉장히 이제 우리는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뭐 죽음을 전혀 공포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죽음은 훨씬 더 공포의 대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엄청 멀리 있죠. 뭔가 인간의 삶과 뚝 떨어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죽음이라는 어떤 공포에 대해서 더 많이 무서워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프게 되면 바로 이제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다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상당 이론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톨스토이 작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게 이제 실존주의 문학 작품들인데 보면 죽음에 대한 걸 새롭게 바라보면 죽음은 하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죽는 그날까지 더욱더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철학적으로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겠고요. 그리고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를 무조건 좋은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는 불안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또 자유와 이 책임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반드시 자유가 허용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뭡니까?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할 뭐 책임도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살아있는 한 이 선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거죠. 실존의 어떤 불안함, 실존의 조건, 실존적인 조건이다. 어쩔 수 없는. 그 다음에 소외. 예. 소외도 보면 타자와 분리된 개체로서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소외를 다른 말로도 고독 실존적인 조건으로서 고독이기도 합니다. 예, 고독이기도 한데 죽음 앞에서 누구나 혼자 죽을 때는 혼자 죽어야 되고 또 인간의 근원적 고독을 실존적인 소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서 느끼는 소외, 또 자기 자신의 내적 소외, 뭐 이런 것들, 고립되는 것,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사실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소외감을 극복하고 그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합니다. 인간 존재에 고립된 상황을 인식하고 이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요. 그것을 단호하게 직면하는 사람은 비소유적인 사랑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어떤 정신병리는 실존적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보고 있죠. 그 실존주의 철학이 지금 또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그 철학적인 어떤 사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보면 그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가 굉장한 소유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욕과 집착 이런 것들로 해서 데이트 폭력에 이제 가해를 하는 거죠. 가해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그 가해자를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실존적인 인간의 조건들 중에서 이 고독함, 네, 인간은 어차피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는 걸 또 사랑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 또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 인간은 혼자 왔다가 결국 혼자 간다라는 거, 이런 어찌 보면은 정말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여기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그 고립되는 것, 소외되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와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전한 이별을 못하는 거죠. 안전한 이별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폭력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또 그 폭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 이별을 힘들어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랑도 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렇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고독한 존재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혼자 되는 날들이 있고 또 그 고독을
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알아차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이면서 본질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결국은 어때요? 사랑과 관계하고 이 사회와 관계하면서 실존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독이라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을 했을 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내고 또 새로운 사랑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독립적으로 인간이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의미 없음, 무의미함. 인간은 어떤 삶의 의미가 항상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을 경우 계속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인간 실존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일해야 되고, 왜 싸우고, 사랑하고, 아웅다웅하고 해야 하는지. 그런 행위 자체에 아무런 절대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이에요. 그 자체적으로 우연이고 무의미하고 실존적인 불안과 우울이 결국에는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세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세계 속에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여해내고 발견하고 또 그 의미들을 창조하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특이하고 독특한 의미를 또 시간이나 상황에 맞는 의미를 삶에 부여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또 창조하고 그럴 때 이제 생기라는 부산물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의미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존주의 치료 특히 의미 치료는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한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창조하도록 돕는 게 바로 그 실존주의 상담 심리의 중요한 치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럴 때 의미를 창조해야 된다. 그렇죠. 하루하루 만약에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의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거기에서 사랑을 하고 또 조금 더 의미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이세를 낳기도 하고 이세를 낳는데 이세를 낳아서 막 기를 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 다 키워가 훌러덩 보내고 나니까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뭡니까?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뭡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의미가 있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창조해내고 그게 바로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네. 철학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본 개념이 의미입니다. 프랑클은요, 이게 이제 우리 빅터 프랑크가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창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집단 생활도 하고 그곳에서 부모, 형제, 부인이 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수용소 경험을 나치의 이 죽음의 수용소 경험을 통해서 의미치료라는 실존주의 치료이자 인본주의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의미라는 건 제시하는 이 플랑클의 이론에서 빅터 플랑클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건전한 성격의 특징이 10가지로 이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의 과정에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행위와 운명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의식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앞에 실존적 의미 중에서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자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제한받지 않아야 된다. 왜냐? 책임과 선택이니까요. 자유, 책임, 선택 그리고 자기에게 적합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뭡니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 그 10대나 20대 그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지금 만학도들도 계신데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는가,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는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각자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표, 뭐 이걸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삶의 목표는, 나는 아무런 삶의 목표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없어요. 내가 되고자 하는 뭐가 없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뭘 계속 뭐가 되어야지. 뭐, 나는 내 꿈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 일을 하면서 여기에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뭔가 하면서 그걸 하니까 또 다른 어떤 걸 또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뭘 해야지, 내가 학교에서 교수가 되어야지,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걸 한 건 아닙니다.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어요. 제 원래 꿈은 뭐였냐면요. 어, 그, 시, 시를 쓰는 농부였어요. 시를 쓰는 농부가 제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를 쓰는 농부가 제 꿈이었는데, 근데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가게 됐는데, 우연히 제가, 어, 우연히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페미니즘 공부를 여성학과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삶에.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여기에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저는 뭐예요? 그 일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 뭐 다른 걸,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상담을 또 이론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계속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에게 적합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의미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창조해내고. 이게 바로 건전한 성격의 특성이라고 하네요. 자기 생활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데 저도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 하기 싫은데 좀 쉬고 싶고 일주일간 너무 시달렸는 거예요, 일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대로 쉬고 싶지만 오늘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일상을 제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분만 더 쉬었다가 이제 30분 뒤에 뭘 하자, 이렇게 통제하는, 이게 이제 통제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긍정한 거다. 그리고 창조적인 가치와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 내부를 향하는 관심을 초월해서 외부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뭐 이것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외부 세상과 관계 맺는, 이게 필요하고, 미래의 목표와 임무를 추구하는 등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뭔가 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뭡니까? 내일 뭘 할 것인가?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네, 그리고 창조적인 가치를 통해서 일에 일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예,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상담 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사랑을 제대로 주고받고 또 사랑의 어떤 시작과 사랑의 마무리,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건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관은 앞에서 계속 설명을 제가 했는데, 플랑클, 메이, 얄롬, 이 사람들은 각자 인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사하면서 다소 달라요. 공통적으로 인간 실존의 조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식, 가정적인 존재다, 실존적인 조건을 극복해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와 책임, 고독, 모임이, 정체의식, 자기 초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걸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인간의 어떤 존재 의식은 자기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존재하는 건데, 인간은 이 세상에 우연히 대전져진 존재라서 얘 자신, 예,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던져진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과정적인 존재는요, 계속 이제 인간은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고 생성되어 간다라는 거. 그리고 실존적인 조건을 극복하는 거, 죽음이라든가 자유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독함, 무의미성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자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은 느끼지만 용기 있게 이를 맞서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실존적인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극복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죽음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삶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유와 책임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고독도 말했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홀로 와서 홀로 살다가 홀로 간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의미, 마찬가지죠. 정체의식. 예. 나는 다른 생물과 다른 어떤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창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정체성, 존재,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또 뭡니까? 새로운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계속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초월은 뭐냐면, 인간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현재적인 상태에서 자기를 초월할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 것 같네요. 그럼 일단 1교시를 좀 마치고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